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뇌부자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제가 좀 실망감이나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독은 정말로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대부분 실패한다라는 거를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중독의 어떤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이 중독들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의 문제입니다. 내 뇌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내 성격 자체가 변해 있는 건데 본인이나 주변에서는 다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그거 네가 마음 강하게 먹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정도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신과 뭐하러 가? 네가 참으면 되잖아. 라는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본인도 막 열심히 참는데 결국은 또 하게 되고 그럼 자괴감이 더 들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도박 중독의 기준인 정서적 도박, 그럴 때마다 도박으로 또 회피하게 되고, 왜냐하면 도박하는 동안은 그걸 잠시 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는 거를 반드시 인정하고 치료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잘 풀리냐?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또 마냥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한 연구 결과에서는 치료 후 치료도 잘 받았는데 그 뒤 1년 지났을 때 1년 후에 도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8%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발이 흔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재발이 흔하게 이어지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나 뇌의 특징들이 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 집단의 특징이 뭔지,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뭔지, 재발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취약 요인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같이 면밀히 찾아보고 분석하고 하나하나 맞춤 처방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길이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은 다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부터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입원 치료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전공의로서 폐쇄병동에 근무하고 이럴 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도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께서는 도박 중독의 가장 권위자이신데 본인이 보는 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신 거였어요. 왜냐? 그게 치료에 제일 좋기 때문이었죠. 한 3개월, 6개월 편히 쉬다 오시라 라면서 도박할 수 있는 환경과 아예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중독 물질과 중독 환경과 떨어진 상태에서 본인을 한번 좀 돌아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찾아보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입원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입원 치료까지 좀 진행되기 힘든 환경인 것들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1번으로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 봅니다. 도박 중독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약물 치료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약물 치료 종류가 한 가지인 것도 아니고요. 한번 찾아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 본인이 잘 인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박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저에 우울증이 있어서 우리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충동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다른 거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셀프 메디케이션 하듯이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도박에 빠졌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사용한 치료를 합니다. 이분이 우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울감을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 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통한 치료를 하면은 도박 중독으로부터 꽤나 헤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사람이 기존에 ADHD가 있었는데 ADHD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ADHD는 타고난 질환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충동 조절 능력이 좀 약하고 자극 추구성이 강한 기질을 보이게 되는데 그 경우에 치료받지 않고 성인으로 가게 되면은 도박 중독이나 이런 물질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ADHD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당연히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런 원인이 되는 기질, 뇌의 기질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약물 치료하지 않고 그냥 참기만 참아라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냥 이런 ADHD나 우울은 따로 없지만 이 사람이 가진 중독 성향이 너무 강하다. 가게를 봐도 중독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이 갈망감을 너무 심하게 느낀다라고 할 때는 항갈망제, 날트렉소인이나 아캄프로세이트라고 하는 약물들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공인된 치료제들인데 도박 중독의 경우에도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기질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지, 그것이 어떤 뇌의 문제여서 의지로만 극복이 안 되는지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맞춤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약들 중에 의존성이나 내성이 있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다가 안전하게 그냥 끊을 수 있는 약물이고요.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들 약은 위험할 수 있어서, 약은 중독성이 있어서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도박 중독이 문제지 이 약들이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치료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항이 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약물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가능합니다. 약전을 보시면 부작용 목록에 엄청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위험한 약물인데 이거를 쓸 수 있나? 이런 두려움이 드시겠지만 하나도 위험한 약물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금방 적응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만약 어떤 약물에 부작용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그걸 끊고 다른 계열의 약물을 쓰면 되거든요.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위험한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경계심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왜 도박을 찾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삶에서 이 사람은 왜 계속 공허함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가, 왜 도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상담 치료가 역시 중요하겠죠. 전문가와 상담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GA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AA라고 하는 알코올 모임, 알코올 이제 중독자들의 모임처럼 도박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단도박 모임이 있어요. 단도박에 성공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단도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박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박으로 힘든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좀 위로받고 가이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 역시 우리가 도박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성공 확률을 좀 더 올려주게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가족 문제가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있어요. 기존에 가족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런 도박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워낙 압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코디펜던시라고 하는데 공동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가족들도 이 문제에 너무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가족들이 대신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이 갚아줘야지 어떡해 라고 하지만 갚아주게 되면은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구멍이 있네? 라는 게 내 뇌에 나도 모르게 학습이 돼서 계속 문제가 반복되게 됩니다. 가족들은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게 중독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들이 계속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만 되는데 라는 구원자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가족들도 너무 이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 가정 전체가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너 제발 이것만 안 하면 우리가 뭐 다 해줄게 라는 방식으로 이 도박 중독자의 도박에 빠지신 분의 마음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이 도박 중독 환자 간의 건강한 정서적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 우린 널 도와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성인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될 내 문제야. 빚은 너가 갚아야 돼. 근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계획을 짜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줄게.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도 같이 할게.
너가 치료를 원한다면은 적극 지원해주고 지지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지만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너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라는 이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정신과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신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 문턱이 높기도 하고요. 이게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도박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정신과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분들은 남들에게 이걸 털어놓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남성분들은 정신과에 그 약한 사람이나 가지 누가 가? 라고 본인의 문제를 꼭꼭 눌러 담으면서 결국은 도박이나 술 문제 등으로 퍼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나 우리 가족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 있었던 정신과에 대한 이런 높은 문턱, 사회적인 오해들을 좀 해소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신과에 가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혹은 지금 회사에서 승진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은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에 빠졌을 때 부모님들께서 나중에 대학 갈 때,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신과에는 끝끝내 안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엄연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 정형외과 간 거, 내가 내과 간 거, 우리 회사에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 개인 의료 정보가 회사나 이런 곳에 제출되는 건 당연히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되어 있고요. 정신과 진료 의무 기록을 제출해야만 하는 특정 직역이 있습니다. 파일럿으로 근무한다던가 아니면은 국정원에 혹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런 특수 직역이 아닌 이상해야 내 진료 사실이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고 내가 피해 볼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가 실제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미쳐지는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끝까지 이런 이유들로 핑계들로 합리화하면서 피해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어떤 강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내 뇌를 다른 누군가에게 열어놓고 맡긴다라는 거는 좀 뭔가 타고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 중독은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이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 키우면서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치료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도박 중독의 회복을 4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가 포기 단계예요. 포기 단계. 말 그대로 도박 문제에 있어서 포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게 치료로 들어가는 1번 단계일 거고요. 만약 이 영상을 지금 찾아서 보고 계시다면은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이거 너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제야.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어. 혼자서 고집 부리는 거는 내려놓을 때가 됐어 라는 내 내면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좀 포기하고 다음 단계, 결심의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